여러분은 혹시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이랑 살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유튜브로 사연을 듣는데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겠지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랑 산다는 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 사연을 들으면서 다시금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5년 차에 접어드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줄 든든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을 제보하게 된 계기 역시 저희 아내 덕분인데요. 제가 오랫동안 묵혀왔던 과거의 상처를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데 아내가 아주 큰 도움을 주었어요. 이왕 과거를 청산하기로 한 김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다시 한번 행복한 인생을 시작해보자. 그런 결심과 다짐으로 한자 한자 꾹꾹 마음을 눌러담아 사연을 작성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성격은 어디 가서든 당당하고 어깨 쫙 펴고 이야기하는 성격이 아니라 찌질함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상황 탓을 하는 것도 참 웃긴 얘기지만 저 역시 옛날에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는 활발한 남학생 축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학교 끝나고 다 같이 떡볶이집이라도 갈까? 그럼 당연히 내가 사지. 제가 어린 시절 활발하게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이유는 남들보다 부유한 가정 환경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일을 해보신 적 없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저도 돈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간다거나 갖고 싶은 물건을 조르지 못하는 일들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씀씀이도 큰 편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는 사람들이 항상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사주고 베풀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편이었고요. 민영아, 나 다음 주에 생일인 거 알지? 내가 엄청 갖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번 생일 선물은 나 그걸로 받을래. 어? 그래. 뭔데? 왜? 너 설마 사주기 싫은 거야? 야, 사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 돈도 많은 애가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라며. 막상 보니까 비싸서 사주기 싫은 거야? 아니야. 얼마나 비싼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 너한테 딱 잘 어울린다. 네 생일 선물은 내가 사줄게. 또 다른 거 갖고 싶은 건 없어? 원만한 교우 관계, 주변이 끊이지 않는 친구들, 외동 아들로 자라면서 항상 말로는 다 하지 못할 외로움을 느끼곤 했었는데 학교에 가서 그렇게 복작복작한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그런 외로움이 조금은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저는 남들이 말하는 호구의 역할을 자처했던 것 같습니다.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어린 나이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마음이 좀 떠난 것 같으면 좋아하는 선물을 사주면서 붙잡고 저도 속으로 내가 이것도 사주고 이것도 사주는데 나랑 친구를 안 한다고 하는 건방지고 어리석은 생각이 마음 깊숙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전부 부질없는 짓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 저에게도 정말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친구 두 명이 있어요. 희태와 병석이라는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제 돈만 보고 달라붙던 다른 친구들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느꼈었거든요. 특히 희태는 저와 등하교도 같이 하고 부모님들끼리도 굉장히 친한 친구여서 주말에 가족끼리 같이 여행을 다니거나 제 첫 해외여행도 희태 녀석이랑 같이 갔으니 둘 사이에 남들에겐 없는 추억이 참 많은 친구였습니다. 너 애들이 갖고 싶다는 거 막 사주지 마. 애들이 호구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니까? 나도 아는데 애들이 갖고 싶다는 걸 어떻게 하냐? 원래 있는 놈이 베푸는 거야. 걱정해 주는 거냐? 그래, 임마. 저거 내가 받아야 하는데 엄한 놈들 사주고 있으니까 걱정되지 그럼 안 되냐?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희태는 그 누구보다 제 교우 관계에 대해 진심 어린 걱정과 조언을 해주는 친구였고 저도 희태 덕분에 불필요한 친구 관계를 많이 끊어내고 진정한 친구들을 곁에 남겨놓을 수 있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희태랑 병석이와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면서 유년 시절의 외로움을 많이 달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다른 여지 없이 고맙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희 셋이 모여 다니는 걸 그다지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잘 사는 것들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무시한다는 둥, 부모님 잘 사는 거 가지고 유세 떤다는 둥, 질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또래 친구들도 많았어요. 희태, 병석이,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세 분 모두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셔서 남들보다 훨씬 여유로운 환경에서 큰 건 맞지만
그래도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얘기엔 절대 공감할 수 없었죠. 제 친구들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착하면 착했지 형편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친구들은 아니라 장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정말 영원할 거라 생각했던 우정이, 그 누구보다 단단할 거라고 생각했던 우정이 정말 순식간에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쯤 저희 집에 아주 크나큰 변화가 생겼거든요. 바로 아버지 공장의 부도였습니다. 여보, 제발 전화 좀 어떻게 해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요, 여기 그런 사람 안 산다니까요. 저도 저희 남편이랑 얼굴 본지 한참 됐어요. 그 양반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저도 알고 싶어요. 민영아, 나가서 문 막아. 저 사람들 절대 못 들어오게 해.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고? 아니, 우리 집 정말 망했어? 아버지, 말 좀 해보세요. 민영아, 나중에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봤냐고 물어보면 너도 아버지 본지 한참 됐다고 그래라. 알겠니? 절대 아버지 봤다고 얘기하면 안 돼. 혹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집이 갑작스럽게 망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물론 사업을 망친 아버지 본인이 제일 괴로우셨겠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주변에서 그걸 지켜보고 함께 피해봐야 하는 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주변에 항상 사람이 끊이지 않았던 저는 이제 주변에 빚쟁이들이 끊이지 않는 신세로 전락하게 됐죠. 빚쟁이들은 제가 등교를 하든 하교를 하든 심지어 수업을 듣고 있든 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들이닥쳐서 저를 괴롭혔어요. 하루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꽝 하고 앞문이 열리고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는 익숙한 빚쟁이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독촉을 받을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독촉을 받고 있는 모습을 친구들이 보는 게 더 창피했어요. 야, 여기 서민영이 누구야? 야, 니네 애비가 내 돈 떼먹고 날랐는데 자식이란 놈은 여기 앉아서 뻔뻔하게 수업을 듣고 있어? 니네 식구들 양심은 있냐? 어? 저도 아버지 못 본 지 꽤 됐어요. 아버지가 진 빚이니까 아버지 찾아가셔야죠. 전 모르는 일입니다. 뭐?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니네 아버지가 빚을 지고 도망갔으면 이제 그건 네 빚인 거야, 이 멍청한 놈아. 너 연대 책임이라는 말도 모르냐? 애비가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치를 수 없으면 자식이 치러야지. 지금 수업 중입니다. 그만하시고 나가서 이야기하시죠. 빚쟁이에게 멱살을 잡혀서 흔들리는 와중에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저는 꽤나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경멸이라고 해야 할까요? 벌레 보는 눈빛. 내가 왜 저런 놈이랑 친구를 해서 나까지 같이 이렇게 창피해야 하지 하는 그런 얼굴들. 화난 빚쟁이를 간신히 선생님이 뜯어 말리고 제 인생은 그날부터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평생 제 곁에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로 변하게 됐거든요. 빚쟁이가 학교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돌아가고 저는 한참 동안 학교에 나가지 못했어요. 창피한 건 둘째치고 집 근처 곳곳에 빚쟁이들이 숨어서 학교를 가려는 저를 붙잡고 아버지의 행동을 묻는 통에 도저히 학교를 나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거의 일주일 만에 학교에 다시 등교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면서 학교에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어요.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넌 그래도 제대로 배워야 하지 않겠냐고. 학교는 무조건 나가라고요. 그렇게 등 떠밀려서 나간 학교.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끄럽게 떠들면서 서로 친하게 얘기를 하고 있던 아이들이 거짓말처럼 입을 다물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 역시 이런 상황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냥 제 자리로 돌아가서 가방을 걸어놓고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수근거리는 아이들의 이야기. 쟤네 집이 망했대. 쟤네 아빠가 다른 사람들 돈까지 싹 다 날려먹고 잠수 탔다는데? 쟤네 아빠랑 엄마랑 쟤랑 조금 있으면 감옥 간다고 그랬다는 둥. 절반은 동네 아주머니들의 입을 타고 전달된 터무니없는 헛소문에 가까웠지만 그걸 간식거리처럼 떠들고 있는 아이들이 알턱 있나요? 그냥 무시하기 딱 좋은 상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교실에 한참을 엎드려 있었는데 또 한 번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수근거리는 소리도 순식간에 조용해지더라고요. 선생님이라도 들어왔나 속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발걸음 소리는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쾅 소리와 함께 저는 바닥에 누워 있더라고요. 코에서 뜨거운 게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어서 닦아보니 코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해서 쳐다보니 제 하나밖에 없던 친구들,
희태랑 병석이가 비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야, 니네 집 망했다면서? 니네 아빠가 날려먹은 돈 중에 우리 집 돈도 있는 거 알고 있냐? 희태야, 난 정말 몰랐어.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너 화난 것도 알겠는데 우리 이러지 말고 말로 해결하자. 야, 병성아, 얘 지금 뭐라는 거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가 뭐 친구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가 정신 좀 차리게 해줘. 어디 거지 같은 게 달라붙어서 친구 놀이를 하려고. 믿을 수 없었죠.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영원한 친구라고 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이 저를 경멸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저는 정말 눈앞이 까맣게 보일 정도로 쏟아지는 주먹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선생님을 부르고 싶었는데 교실 바닥에 누워 목소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옆반 아이들까지 구경 올 정도로 크고 일방적인 폭행이었지만 저를 도와주는 손길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 여기 교실에 있는 놈들 똑똑히 들어. 서민영네 애비가 우리 집에 빚진 게 많아서 앞으로 서민영은 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 개로 살 거거든? 이 자식이 쓸데없이 기어오른 것 같다. 나대는 것 같다. 나한테 말해라. 그리고 죽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고 이 자식 도와줘. 알겠어? 누구 하나라도 얘 도와주다가 걸리면 그땐 그 자식도 똑같은 꼴로 만들어줄 테니까. 대답 안 해? 그렇게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친구는 저한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말라는 얘기를 남겨두고 교실을 떠났습니다. 원래 그 나이 때 애들한테 선생님보다 무서운 게 또래 친구잖아요. 그날부터 저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망가지게 됐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저는 희태와 병석이의 개라고 불렸어요.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부르고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키기 일쑤였죠. 그런 것들이 제 눈에는 본인과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하는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야, 너네 집 거지 됐잖아. 그럼 너라도 뭐라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얘 봐라. 이 새끼 꼴에 또 자존심이 있다고. 내가 돈 얘기하니까 입 꽉 다물네. 야, 친구 좋은 게 뭐야. 내가 너 돈 벌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너 일반부터 쉬는 시간마다 앞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거 다 팔아가지고 와. 내가 한 통 팔 때마다 1,000원씩 줄게. 안 가면 뒤진다. 내가 뒤에서 잘하나 지켜보고 있을 거야. 당시 제일 끔찍했던 괴롭힘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앵벌이라고 불렸는데 처음에 껌을 30통 가까이 사주고 쉬는 시간에 1학년 교실부터 3학년 교실까지 돌게 하고 앵벌이처럼 껌을 팔게 하는 거였죠. 쉬는 시간마다 껌통을 메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데 애들 눈에 웃기기만 하지 그걸 사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어쩌다 애들이 자기가 사겠다고 돈이라도 내밀려고 하면 뒤에서 쳐다보다가 사면 죽는다고 협박을 했었죠. 그래서 그걸 다 못 팔면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팔지 못한 껌 한 통당 10대. 학교가 끝나고 나면 야구부에서 방망이를 빌려와서 저한테 칠판을 짚고 서라고 하고 저를 두들겨 팼습니다. 아파서 중간에 쓰러지자 자세를 고쳐 잡으며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매추가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끔찍하시죠. 저도 이때의 기억을 떠올려 사연을 쓰려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껌을 다 팔아왔어야지. 난 하나밖에 없는 친구 돈 벌게 해주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너 이렇게 협조 안 해주면 내가 너무 속상하지 않겠냐? 어? 꽉 잡아라. 오늘 자세 바뀌면 딱 2배로 팔 거니까. 소리 내면 죽는다. 알겠어? 매일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싫었어요. 안 그래도 심란하신 부모님이 저까지 학교에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절뚝거리면서 등하교를 하다가도 저 멀리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얼굴을 보이는 것 같으면 이를 꽉 깨물고 괜찮은 척을 했어요. 가만히 누워있는 것조차도 온몸이 쓰라려서 힘들 지경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대체 어떻게 부모님께 숨기고 살았는지 그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왜 행복한 일과 다르게 불행한 일은 당하는 놈들만 계속 당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행복한 놈들은 계속해서 행복한 일만 생기는 것 같은데 불행한 놈들은 꼭 내가 불행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 마냥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생겨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이들의 괴롭힘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 또 한 번 빌미를 제공할 만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당시 저희 학교 경비로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는 집에서 아버지를 붙잡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아버지가 창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발 부탁인데 학교에서 나한테 절대 아는 척하지 말아주세요. 그거 보고 나면 애들이 또 아버지한테까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장난칠까 봐 그래요.
제발요,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절대 아는 척을 말아달라고 울면서 다리를 붙들고 비는데 그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죄송스럽기만 한데 당시에 저는 그 정도로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애들한테 조금의 빌미라도 주면 더 이상의 약점을 들키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막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갈 때였는데 입시는 둘째치고 무사히 1년만 버텨서 졸업만 하자는 게 가장 컸습니다. 그냥 조용히 학교를 졸업하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를 붙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셨는지 학교에서 최대한 아는 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정말 잠잠했어요. 아버지와 저는 약속한 대로 학교에서 어쩌다 마주치게 돼도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하거나 빙 돌아서 다른 길로 갈 정도로 서로 철저하게 모른 척을 했습니다. 아버지 속도 속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이 일 가지고는 괴롭힘 당할 일은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왜 괴로운 예감은 틀리지 않을까요? 평소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던 희태 녀석이 기어이 저희 아버지 얼굴을 알아보고 만 겁니다. 야, 찌질이, 너 왜 모른 척하고 있었냐? 야, 너도 너네 아빠가 쪽팔려? 야, 얘네 애비 우리 학교에서 경비 일하잖아. 내가 오늘 아침에 학교 가면서 뒤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너랑 아빠랑 모른 척하고 지나가더라? 아, 진짜 웃기지 않냐? 우리 아버지가 경비 일하는 게 뭐가 어때서? 신경 꺼. 이게 진짜 미쳤나? 야, 야 밟아. 뭐? 신경 꺼? 네가 요즘 덜 맞아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어떻게 또 저희 아버지를 알아봤는지 교실로 불이 나게 찾아와 소문을 낸 녀석은 그날부터 타겟을 저에서 저희 아버지로 바꾼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까봐 조마조마했었는데 그 애들은 무리지어 몰려다니면서 저희 아버지가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위에서 물 양동이를 부어버린다든지 청소를 다 해놓은 길에 쓰레기통을 엎고 간다든지 그런 유치하고 우스운 짓거리들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건드렸죠. 그 상황에서 제일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건 아버지가 저 때문에 그런 놈들한테 말도 안 되는 짓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만하라고 큰 소리로 나서지 못하는 정말 찌질이 같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멀리서 한숨을 쉬시면서 다시 정리를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냥 속이 찢어지고 이가 갈리기만 했지 들이받는 순간 제가 배로 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봐도 못 본 척 피해 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런 제가 폭발할 만한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지게 됐어요. 그날도 저는 익숙하게 등교하자마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교실 뒤편에서 두들겨 맞고 최대한 덜 맞기 위해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교복에 묻은 먼지를 털고 화장실에 가서 상처난 얼굴을 세수하고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교실에 앉아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 반에 그런 애들 한 명씩 있잖아요. 소식통이라고 하나요? 남 얘기 전달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요. 저희 반에서 소식통 역할을 하던 애 한 명이 교실로 뛰어들어와서 그러는 겁니다. 야, 지금 희태랑 경비 아저씨랑 스파링 뜨고 있어. 희태가 구경할 사람 중정으로 다 나오래. 경비 아저씨라는 말에 저도 깜짝 놀라 중정으로 달려갔어요. 기어이 저희 아버지에게까지 손을 대기로 작정한 건지 중정으로 뛰어가 보니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버지와 마대자루를 들고 있는 희태놈이 있더라고요. 희태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마대자루 이리 내고 교실로 돌아가. 아유, 아저씨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요. 아저씨 우리 아빠 돈은 다 갚았어요? 우리 아버지 돈이 내 돈이지. 아저씨 그럼 나한테도 빚진 거 갚을 거예요? 빌빌 기어도 모자랄 판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수지를. 바닥에 침을 뱉은 희태가 저희 아버지에게 마대자루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저희 아버지가 그 매질을 피하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다 넘어지는 모습이 뭐가 웃긴 건지 주변 친구들은 재미난 구경거리라도 있는 것 마냥 킬킬대더라고요. 그 웃음소리가 정말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순간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정말 머리로 피가 확 쏠리는 느낌이 들면서 눈앞이 하얘지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고 이 자식한테 내가 제대로 복수해야겠다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제 몸은 희태에게 달려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괴성을 지르면서 달려오는 소리에 움찔한 녀석이 마대자루를 저에게 휘둘렀고 팔인지 어깨인지 어디를 세게 맞고 마대자루가 부러져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놈을 마구 두들겨 팼어요. 그동안 한 번도 대응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힘없이 한참 어린 아들 또래 녀석에게 맞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눈이 안 돌아갈 자식이 있나요?
제가 녀석을 두들겨 패기 시작하니까 팔짱만 끼고 구경하고 있던 친구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저를 뜯어 놓더라고요. 떨어지는 순간까지 주먹으로 패고 핥히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겨우 떨어져 나간 녀석도 얼굴이 피범벅이 돼서 씩씩거리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부러진 마대자루를 쥐고 제 머리를 내려쳤어요. 그리고 저도 그대로 기절을 했습니다. 일어나 보니 하얀 천장이 보이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이 깜빡깜빡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못하고 제 침대 옆에 엎드려서 연신 미안하다는 말씀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괜찮아요? 나 하나도 안 아파요. 아버지도 봤잖아요. 때리긴 내가 더 많이 때렸어요. 왜 그랬어, 이놈아. 그냥 참으면 되는 것을. 아마 어머니랑 아버지도 저를 끌어안으시고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대체 돈이 뭐라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해야 할까?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돈이 많았더라도 아버지가 망하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요. 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원망하는 못된 아들이었네요. 그런데 진짜 비참한 꼴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희태의 부모님이 저희 병실에 찾아왔었거든요. 야, 니네 애미 애비 다 어디 갔어? 우리 돈 안 갚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자식 교육을 그따위로 시켜가지고 우리 귀한 애들이 얼마나 다쳤는지 너 알기나 해? 제 병실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근처에서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계시던 어머니 아버지도 놀라서 들어오셨고 잔뜩 화가 나 있는 희태 부모님의 얼굴을 보시곤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이게 아주 깡패 새끼를 키웠네. 깡패 새끼를 키웠어. 너 같은 놈이랑 우리 아들이 학교 생활 같이 할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끼친다. 내가 너 다시는 학교 못 다니게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제발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게. 어? 서민영 이 자식아 뭐해. 멀뚱멀뚱 있지 말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려라 얼른. 아버지, 우리가 걔한테 무슨 꼴을 당했는지 뻔히 알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걔한테 맞은 거 애들이 다 알아. 희택 그놈도 이 마대자루로 우리 아버지를 패려고 했던 거 말린 거라고요. 그에 비해 그 자식이라고 눈치 없는 건 아주 쏙 빼다 박았구나. 딱 봐도 너는 반성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럼 말 잤구나. 학교 못 다니는 건 네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니까 말이다. 맞은 걸로 따져보면 제가 훨씬 더 많이 맞았고 괴롭힘 당한 걸로 따지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당했는데 대체 왜 그 사람들한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아버지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희태 아버지 밑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 부러진 다리도 있고 침대 밑으로 뛰어내려서 아버지 옷을 잡고 막 끌어올렸어요. 일어나시라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깟 학교가 뭐 대수라고 지금 아버지가 이런 꼴로 계시냐고. 그런데 아버지는 오히려 단호한 얼굴로 제 병원복을 끌어쥐고 잡아당겨서 저를 아버지 옆에 같이 꿇어 앉혔어요. 다 내가 자식 교육이 부족해서 내 자식이 모자라서 생긴 일이네. 제발 부탁이니 이번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게. 내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함세. 희태 아버지의 다리를 붙들고 죄송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간곡히 비는 아버지가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제 고개를 잡아 숙이는데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고 계실지 상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도 그냥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앵무새처럼 얘기를 반복했죠. 그때 희태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멱살을 잡고 들어 올리시더라고요. 아저씨 제발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희 아버지 아무 잘못 없으세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아저씨 제발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잘 봐두라. 너네 아버지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게 아니야. 돈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게 잘못인 거야. 너네 아버지가 그런 인간이니까 지금 네가 더 두들겨 맞았어도 둘 다 내 앞에 무릎 꿇고 한 번 봐달라고 빌고 있는 거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멱살이 잡혀서 들려도 찍소리 못하는 거다. 너네 아버지가 가난하고 염치도 없는 인간이라 지금 자식인 너도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알아들어? 병원 사람들이 달려와서 저희 아버지와 희태 아버지를 뜯어 말리고 그제서야 저희 아버지는 겨우 구석에 숨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누구 하나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니었는데 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눈을 감았어요. 제가 이제 막 잠에 들려고 하는 찰나에
보호자 침대 쪽에서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본 자식이 몇이나 될까요?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그런 고된 일들이 있었는데도 눈물 한 번 보이지 않던 아버지셨습니다. 저도 그 단단한 등을 보면서 우리 가족이 노력하면 이 정도 괴로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가 있는 한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살아왔던 건데 침대 아래에서 들려오는 그마저도 들키지 않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오는 그 울음소리는 아버지가 얼마나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지 제게도 여실히 느껴져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가 퇴원 수석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갔을 때 저는 더 이상 등교부터 하교까지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을까, 두들겨 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왜냐고요? 그날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이제 부러진 뼈들이 붓고 퇴원을 준비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민영아, 민영아, 너희 아버지가 지금 눈물 범벅으로 혼비백산이 되어 제 침대로 달려오신 어머니가 우시느라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저를 붙들고 짐승처럼 울부짖으시는데 저는 그때 어렴풋이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에 또 뭐가 크게 잘못됐나 보다. 빚쟁이들이 병원까지 알아서 쫓아온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입에서 뒤이어 이어지는 말은 그것보다 배로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너희 아버지가 자살을 했단다. 지금 병원으로 오고 있다는데 아니지? 아니지, 민영아. 저희 아버지의 자살 소식, 말도 안 되는 믿기지 않는 소식에 저도 텅 빈 눈으로 어머니를 붙잡고 흔들었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긴 왜 돌아가시냐고요. 뒤이어 흰 천으로 덮여 실려오는 아버지의 침상을 붙들고 그 안에 차갑게 누워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서야 그 끔찍한 일이 현실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면목이 없다는 짧은 유서 한 통만 남겨두고 산속으로 들어가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셨다고 합니다. 우연히 길을 잃은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를 했지만 이미 아버지는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신 상태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상주 완장을 차고 장례식장에 서기에는 너무 외롭고 어린 나이였습니다. 밤새 우느라 혼절하신 어머니를 방에 넣어두고 저는 그 어린 몸으로 장례식장까지 쫓아온 빚쟁이들이 아버지 영정에 다가가지 못하게 가로막느라 3일을 씨름했어요. 히텐의 가족은 끝까지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저희 아버지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당사자라는 사실이 들킬까봐 겁이 났던 걸까요? 언젠가 살면서 아버지의 복수를 꼭 제 손으로 이루겠다고 다짐하면서 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괴로운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던 좁은 동네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아버지와 저희 가족에 대한 소문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다행이라고는 할 수 없었겠죠. 히텐의 가족에 대한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저희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쪽으로 소문이 흘러가게 됐고 제가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주먹을 날릴 거라고 예상했던 히텐 여성 역시 동네에 떠도는 소문과 친구들의 눈이 무서웠는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괴롭힘을 계속하진 않았어요. 이게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선물인 건가 하고 저도 아버지가 그렇게 마치길 원하셨던 고등학교 생활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던 히태 녀석은 제가 보이니 슬며시 눈을 피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행동이 저희 아버지의 죽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건가. 저 혼자 좋을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긋지긋한 학교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가서 술을 올리고 절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두고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래도 아버지와 했던 마지막 약속은 지켰다고요. 그런 학창 시절을 겪어왔으니 저에게 사람은 언제든지 약점을 보이면 쥐고 있다가 칼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혔습니다. 졸업 이후에 대학이라는 선택지가 있었지만 이제 제 인생에서 더 이상 배울 것도 만날 친구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취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공장으로 들어가 생산직 사원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하루 종일 서서 단순한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 잡생각도 들지 않아 심적으로도 많은 안정이 됐고
또 말없이 묵묵하고 성실하게 제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 안에서 평판도 좋아져서 좋은 사람들이 곁으로 먼저 다가와 주셨던 것 같습니다. 민영이 너는 보면 볼수록 사람이 진국이란 말이야. 입은 꼭 다물고 있는데 할 일은 또 깔끔하게 잘하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반장 일을 더는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조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너 하나밖에 없다. 너무 시체처럼 그렇게 맹하니 서가지고 일만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요즘 애들 노는 것도 따라 놀고 친구도 사귀고 그래. 젊은 날이 평생 뭐 젊은 날인 줄 아냐? 시간 지나면 나처럼 뼈 사가서 놀고 싶어도 못 놀아. 그때 제가 일하던 직장에 작업반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유난히 저를 많이 예뻐하시던 분이었어요. 작업반장이라고 하면 그렇게 높은 직급은 아닐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회사 창립 멤버 중 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사무직은 천성에 안 맞는다며 높은 자리도 다 마다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저 저희 아버지 나이 또래라서 더 마음이 가기도 하고 저를 잘 챙겨주시기도 하니까 그래서 더욱 정이 가서 잘 해드렸던 건데 그게 반장님 보시기에는 참 좋아 보이셨나 봐요. 민영아, 여 아가씨 참하고 착한 사람이 이상형이라는데 딱 너 아니냐? 그러지 말고 둘이 한번 만나봐봐. 아저씨 왜 그러세요? 제가 사연 시작할 때부터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했던 아내는 작업반장님께서 이어주신 인연이었습니다. 아내의 첫 인상은 하얗고 작은 사람이었어요. 반장님의 장난스러운 말투에 왜 본인을 그렇게 놀리냐며 밉지 않은 타박을 하는 아내의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네요. 아내가 반장님께 말했던 이상형 얘기가 뜬금없이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날부터 아내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습니다. 민영 씨,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제가 무료로 영화표 받은 게 있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보실래요? 저녁도 무료 쿠폰이 들어와서요. 영화 보고 딱 같이 저녁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인상을 팍 쓰고 영화표를 예매하고 첫 데이트 자리에서 뭘 먹는 게 좋냐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닌 걸 뻔히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부담을 가질까봐 선물 받은 거다, 무료로 받은 거다,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서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지만 당시에 저는 물려받게 된 아버지 빚을 갚고 어머니 생활비를 보내드리느라 제가 쓸 수 있는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연애를 한다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죠. 은연중에 그런 모습이 티가 난 건지 아내도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거 받아요. 지나가다가 이런 거 잘 안 하고 다닐 것 같긴 한데 보니까 예뻐서 잘 어울릴 것 같다 싶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다녀도 괜찮아요. 나도 매일 얻어먹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저도 사람인데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매번 아내에게 얻어먹기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길을 가다가 좌판에서 팔고 있는 작은 귀걸이를 하나 사서 아내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받았던 귀걸이를 할 때마다 알러지가 올라와서 귀가 빨갛게 부었는데 그래도 아내가 그 귀걸이를 할 때마다 제가 슬쩍슬쩍 쳐다보고 환하게 웃는 게 너무 보기 좋아서 약까지 먹어가면서 참고 다녔다고요. 당연히 지금은 아내에게 제일 좋은 것만 사주려고 하지만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선물을 받은 아내가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면서 제 손을 잡고 그래요. 자기가 원래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옆에서 제 모습을 지켜보는데 이 사람이랑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당시에 제 상황이 참 그랬어요. 사는데 여유는 없지,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가진 건 하나 없지. 그 사람을 뭘 믿고 시집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혼식 같은 건 다 사치로 느껴지는 거예요. 한동안 고민이 많았었죠. 내가 괜히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앞길을 망치는 건 아닐까. 이 사람도 지금 이 순간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또 언제 돌변해서 나를 배신하고 떠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까지요. 아직도 저는 학창 시절 찌질이의 모습에서 못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아내에게 꼭 할 얘기가 있다면서 회사 근처 포장마차집으로 불렀어요. 공주같이 생긴 아내가 저랑 우동 한 그릇을 놓고 소주를 기울여 줬고 저는 2시간이 넘게 아내에게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괴롭힘을 당했던 얘기부터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는지 또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가 얼마나 무력했고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랑 결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과분한 일인지까지도요. 아무 말 없이 제 얘기를 듣던 아내는 손바닥에 고개를 묻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기댈 사람 하나 없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나한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냐면서 본인한테 말해줘서 고맙다고 제 손을 꼭 붙잡고 우는데 저도 거기서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내가 이런 힘들었던 나의 과거를 창피함 없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내 아픔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놓치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허름한 포장마차 집에서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아내를 통해 또 한 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저야 지금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입장이니 아내 입장에서 이런저런 부담이 많이 될 수 있겠다 싶어 가족들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아내가 넌지시 얘기를 피하려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가족에 대한 얘기를 극도로 꺼렸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민영아, 저 회장님이 찾으시는데 잠바 벗고 깨끗하게 하고 올라갔다 오자.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게 아니면 회장님의 얼굴을 콧배기도 구경 못 해보는 게 일반적인 평사원들한테 당연한 일이죠. 반장님이 전해주신 얘기를 듣고 몇 번을 되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대체 회장님이 나를 왜?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반장님을 따라서 회장실로 향했죠. 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잘리기라도 하는 거예요, 반장님? 그런 게 아니면 회장님이 반장님도 아니고 저를 갑자기 왜 찾으시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다. 뭐 포상이라도 주시려나 보지. 별 걱정을 다 한다. 그렇게 따라간 회장실 문을 여니 그곳에는 회장님과 다정하게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는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하고 나서 쭈뼛쭈뼛 자리에 앉았죠. 작업 반장님을 힐끗 쳐다보니 무슨 상황인지 대략 다 아시는 눈치였어요. 반장한테 얘기 많이 들었네. 그렇게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건실한 정렬이라고. 나는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네. 자네처럼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스스로 일궈 나가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우리 딸이 마침 그런 사람을 사위로 데려온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뻤겠는가. 딸? 사위? 회장님과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니 그제서야 이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서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다시 인사를 했어요. 아내는 아무래도 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 하면 내가 부담감을 느낄까봐 걱정도 됐고 괜히 회사에 불필요한 소문이 나는 것이 싫어서 가족끼리 쉬쉬 해온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부담을 안 느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회장님의 딸이라는 아내의 위치가 부담스러웠던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과연 아무것도 없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제 걱정과 달리 회장님은 오히려 저를 크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면서 결혼할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기에 또 어디서 돈만 보고 달라붙은 별 볼 일 없는 놈일 거다 생각했는데 성실하고 무언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사람이라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됐는 데는 반장님의 역할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친지들만 조용히 모시고 결혼식을 올리고 저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결혼 당시에 장인어른께서 감사하게도 제가 아버지의 빚으로 여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흔쾌히 저의 빚과 저희가 살림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마련해 주셨어요.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할지 난감해하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옆에서 자네 일하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지 않나. 이 돈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천천히 갚아나가고 또 나한테 못 갚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만큼 우리 딸한테 잘해주면 더 바랄 게 없네. 뭐 회장님의 하나밖에 없는 사이가 되었다고 해서 제 생활이 크게 변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아침 8시에 생산 라인으로 출근해 할당된 일을 하고 퇴근하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와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고 손을 잡고 누워서 함께할 미래를 계획하는 평범하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그날은 저희의 세 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있으면 힘들었던 과거가 아주 먼 전생의 일처럼 흐릿하게 느껴졌죠. 저도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동안 월급에서 저축해 놓은 돈으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즐겨 갔었던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좌판이 아닌 백화점 안의 고급 가게에서 산 귀걸이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기념일 당일 퇴근을 하고 집에 갈 거로 생각했던 아내를 레스토랑으로 안내하니 정말 아이처럼 기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면 평생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깜짝 이벤트를 할 생각을 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예약된 자리에 앉아 미리 예약했던 메뉴를 시키기 위해 점원을 부르려고 하는데 점원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일어서서 두리번거리며 점원을 찾고 있는데 누군가 저희 테이블 쪽으로 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껄렁껄렁한 말투에 사람을 마음속 깊이 무시하고 깔보는 것 같은 저 눈빛. 제 학창시절을 망친 주범이 저희에게 다가와 마치 보고 싶었던 동창을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상황이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살갑게 인사를 하는 그놈과 학창시절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찌질이 같은 제 모습이요. 눈을 피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저를 아내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살피더라고요. 찌질이 너 성공했다. 나랑 같은 식당에서 밥도 먹고. 이런데 네가 오려면 한 달 월급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가족이랑 조용히 식사하러 온 거야. 너랑 더 할 얘기 없으니까 돌아가. 이게 또 마누라 앞이라고 센 척 하나 보네. 야, 이거 받아. 내 명함인데 너 지금도 뭐 변변찮은 직장 다니고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빌빌거리거나 여기서 빌빌거리거나 똑같으니까 잘 빌어봐. 그래도 예정 생각해서 좋은 곳으로 꽂아줄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저 대신에 아내가 명함을 확 뺏어들어 살피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대응하지 말자고 아내의 어깨를 잡아 앉혔습니다. 그런데 그놈 입에서 차마 참을 수 없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비겁하게 또 도망치게? 너희 아빠처럼? 감히 그 녀석 입에서 아버지 얘기가 나오다니요. 저희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건데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아내가 한 발 빨랐습니다. 그놈의 뺨을 아내가 3개 내리쳤거든요. 뭐, 뭐야? 뭐긴 뭐야. 찌질하게 옛날 일이나 들먹거리면서 우리 저녁 시간 망치고 있잖아. 네가 비키라고 한 대 친 거야. 그리고 아내는 가방을 뒤지더니 장인어른 명함을 꺼내 그놈한테 내밀더라고요. 명함을 확인한 그놈은 덜덜 떨면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이분을 어떻게 한다고 이름을 팔고 다니는 거야? 적어도 거기 찌질이 같이 서 있는 너보다는 잘 아는 사이일 것 같은데? 내가 그분 딸이고 여기가 그분 기업 물려받을 하나밖에 없는 사위거든? 그리고 대단한 회사라도 가지고 있는 것 마냥 자랑하던 넌 뭐야? 우리 하청업체였네? 식당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데도 아내는 창피 주는 걸 멈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사위로 선택했을 것 같아? 고개 들고 우리 얼굴 똑똑히 봐도 네 인생 망칠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멍하게 서 있는 그놈 뺨 한 대를 더 내리치더니 이건 우리 남편 과거값이라고 하더군요. 상황 파악이 끝나서 저희를 붙잡는 걸 뿌리치고 집에서 소주나 한잔 하자는 아내의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아무래도 난 와인 같은 건 입에 안 맞는 것 같아. 여보, 과거 어떤 일이 있었든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든 내 마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안 좋은 일들 이제 다 털어버리자. 그렇게 저희 3번째 결혼식에 아내의 힘을 빌어 통쾌한 복수를 마쳤네요.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내는 정말 화가 많이 났는지 가장 큰 협력사 중 하나였던 그놈 회사와의 인연을 단칼에 끊어냈습니다. 어음 끊어놓은 것들을 못 막아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은 건너서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쫄딱 망해서 돈 가지고 유세 떨었던 본인의 과거를 확실하게 뉘우쳤으면 좋겠네요. 가족만큼 가까운 내 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남은 평생 아내에게 늘 그랬듯 충성하면서 살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나의 편들이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지키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둘을 혼자 키워낸 여성입니다. 남편은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하던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죠. 그때 제 나이가 33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함께 놀던 동네 친구였어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타지에서 의지될 것이라고는 서로뿐이었기에 저희 둘은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했습니다. 남편은 대학을 진학했지만 저는 집안 사정상 바로 취직을 해야 했어요. 그 때문에 잠시 서로에게 소원했던 적이 있기도 했죠. 이대로 헤어지나 싶을 정도였지만 그런 상황이 저희를 멀어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자마자 제게 결혼하자고 말을 했어요.
물론 반대하는 분은 양가 통틀어서 아무도 없었죠. 다들 한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 부모님들끼리도 호영오지 않는 사이였거든요. 그렇게 결혼한 저희는 남편의 회사 근처에서 작게나마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라고 하나요? 곧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저는 정말이지 행복 그 자체의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고 저 역시도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집에서 잡단 부업을 끌어와 일을 했어요. 남편도 저도 맨손으로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살림을 늘려가는 재미가 쏠쏠했죠. 첫 애는 딸이었습니다. 남편은 첫 애를 끔찍하게 아꼈는데요. 특히 쉬는 날 낮잠을 잘 때 보면 아이를 배 위에 올려두고 토닥거리며 잠을 청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죠. 제 기억에 가장 사랑스러웠던 장면으로 남아있어요. 둘째는 꽤 텀이 길었습니다. 첫 애가 6살이 돼서야 생겼거든요. 그 사이 저희 가족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죠. 남편은 역시나 둘째 소식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할 정도였어요. 저는 아들이었으면 했는데 꼭 딸이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딸이 좋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새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행복할 것 같았던 순간은 너무나도 짧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태어난 둘째를 몇 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현장에 감독으로 갔다가 벌어진 사고였다고 해요. 건물에서 쇠파이프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더 크게 다쳤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때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는데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다들 저를 놀리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 애들을 두고 저를 두고 갈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다른 사람을 잘 챙기기로 유명한 남편은 가는 순간까지도 타인을 위해서였죠. 그런 남편이 너무 그 사람다운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우리를 두고 먼저 가버린 것이 야속하기도 했어요. 친정엄마는 며칠을 울기만 하는 저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돌봐주셨습니다. 납골당에 남편을 안치하고 나서야 저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이 아이들이 전부라는 것과 반대로 아이들에게도 보호자는 저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이를 악물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겠다고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약속을 했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것도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의 엄마라면 더더욱 말이죠. 그렇다고 시댁에 손을 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래로 남동생이 셋이나 더 있었거든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큰 도련님은 외국에서 박사과정 중이었고 둘째 도련님은 아직 취업 준비 중이셨고 늦둥이 막내 도련님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기숙학원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는 우유와 신문을 돌렸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지쳐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린 두 딸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리고 먼저 간 남편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났죠. 덕분에 저는 그나마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벌 수 있었어요. 혼자가 된 딸이 안타까워서 도와주고는 계셨지만 친정 엄마도 몸이 불편한 친정 아버지를 돌봐야 했기에 몇 달 지나지 않아서는 우리 세 가족만 남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아이들은 다들 순하고 잘 울지도 않아서 오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냈다가 기숙학원으로 갈 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처음 영양관님께서는 아이를 데려온다고 하셨을 때는 마지못해 허락하시더니 막상 아이들을 보고는 저보다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일에 집중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큰 아이가 또래보다 어른스럽게 동생을 챙겨줘서 엄마로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어린애가 보채지도 않고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지 몰라. 언니가 얼마나 끔찍하게 챙기는지 둘째는 언니 바라기네요. 정말 너무 예쁘다. 영양관님뿐만 아니었습니다. 기숙학원의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너무 예쁘다고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셨죠. 아이들이 심심하지 않도록 스케치북이나 크레파스를 가져다 주기도 하셨고 집에 굴러다니는 책이라며 읽던 동화책을 가져다 주기도 하셨어요. 정말이지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우리 공주 둘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빠 큰애의 공부를 봐주진 않았는데
큰애는 글자도 숫자도 척척 알아서 하더라고요. 유치원에서 가르쳐 준 모양인지 언제부터인가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책을 동생에게 읽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놀랍기도 하고 너무 제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책이 되기도 했죠. 그러던 와중에 기숙학원에서는 제게 식당 안쪽에 방을 제공해 줄 테니 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신 하루 세끼를 다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고는 다른 일을 그만뒀어요.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면서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신 노하우로 큰애 공부도 봐줄 수 있게 됐죠. 그렇게 해를 넘기고 어느새 큰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됐어요. 오랜만에 시댁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은 명절 때나 잠깐 인사드릴 거니까 거의 교류가 없었거든요. 시댁에 갔더니 유학 중이던 도련님이 귀국하셨더라고요. 도련님은 아이들이 보고는 놀라며 번쩍 아이들을 안아주셨죠. 평소 기숙학원 사관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종종 놀아주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남자 어른을 볼 일이 없었던 터라 아이들이 울면 어떻게 하나 긴장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은 금방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좋아했어요. 다른 도련님들까지 합세해서 아이들과 왁자지껄 노는 모습을 보고는 안심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아서라, 혼자서 애 둘을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할미가 돼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내가 더 미안하지. 얼마 전에 생각나서 납골당에 갔더니 종이꽃이 예쁘게 폈더구나. 저는 큰애가 아빠에게 선물하겠다고 해바라기 접는 법을 배웠다고 하기에 가져다 두었다고 했죠.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먼저 가버린 아들을 생각하시며 잠시 우두커니 서 계시다가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둘째가 유학 도중에 만난 여자가 있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구나. 주말에 인사하러 온다고 하는데 너도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둘째도 꼭 형수님 계셔야 한다고 그러고 나도 네가 와주면 좋겠고. 저는 의외의 제안에 깜짝 놀라면서도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니 믿겨지지 않았어요. 저는 꼭 오겠다고 약속을 했죠. 늘 세 식구만 모여 앉아 밥을 먹다가 삼촌들과 할머니까지 다 함께 모여 있다 보니 평소보다 아이들이 엄청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어른스럽게 굴던 큰애가 너무 즐거워 보여서 제가 다 기분이 좋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험생인 막내 도련님을 제외하고는 도련님들이 아이를 하나씩 업고는 따라 나섰어요. 대학의 연구소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첫째 도련님과 취직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다는 둘째 도련님은 혹시나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자기들에게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없는 살림에 저 공부시킨다고 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진짜 우리 중에 공부는 형이 제일 잘했는데 저 공부시켜야 된다고 대학만 졸업하고 바로 일을 찾았죠. 형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러니까 형수님, 제 도움이 필요한 일이면 주저없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말씀만으로도 고맙다고 남편이 이 모습을 봤다면 엄청 기뻐했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소개시켜준다는 여자는 어떻게 만났는지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살짝 쑥스러운 얼굴을 하고는 한국인 유학생 모임에서 만났는데 자기 주장이 강한 편으로 지금은 부모님 회사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카리스마가 있는 편이지만 혹시나 제게 함부로 대하면 따끔하게 혼을 내셔도 된다고 말했죠. 도련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동서가 만만치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자주 인사하고 부딪힐 사이는 아니라 크게 걱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련님을 잘 아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했는데 아쉽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서 얘기를 하면서 웃는 도련님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런 내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기숙학원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저는 둘째를 등에 업고는 큰애를 조심스럽게 깨웠어요. 도련님은 버스도 함께 타고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금방이라고 거절했습니다. 큰애는 별다른 짜증 없이 금방 눈을 뜨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는 상황을 이해했는지 제 손을 꼭 쥐고 옆에 섰죠. 버스가 다가오자 갑자기 셋째 도련님께서 제 주머니에 종이봉투를 구겨 넣더군요. 첫 월급이에요. 저 취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큰형이 저더러 대기만성 인간이니까 걱정 말라고 해줬거든요. 그때 약속했어요. 나중에 취직하면 첫 월급은 형한테 주겠다고.
다는 아니지만 형님 대신 형수님이 받아주세요. 저는 이런 돈은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도련님은 어느새 도착한 버스로 저와 큰애의 아이를 밀어 태우고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숙학원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손에 꼭 쥐고만 있었어요. 도련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남편이 남기고 간 흔적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남편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제 기분을 알아차렸는지 큰애가 어깨에 기대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주말에 저는 기숙학원에 양해를 구하고 일찌감치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께서도 새 며느리를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하신 것 같았죠. 시간이 되자 서방님과 함께 동서될 사람이 들어왔어요. 키가 서방님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크더군요. 바지 정장을 입은 동서는 길 가다 만나면 누구든 돌아볼 만큼 미인이었습니다. 동서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가족끼리 드시면 좋을 것 같아 준비했다고 선물까지 챙겨왔더라고요. 행동이 시원시원하고 거침없다고 할까요?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고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약간은 소심한 편인 도련님과는 상극이 아닐까 싶었는데 식사 시간에 보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얘기 들었는데 아주버님이 일찍 사고로 돌아가셔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신다고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여자 혼자서 생계 책임지면서 육아도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뜬금없는 제 칭찬에 당황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가능했다고 말하고는 웃음을 지었죠. 동서와 눈이 마주쳤는데 어찌나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는지 뭔가 저에 대해 탐색하는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자주 눈이 마주쳤는데 무엇 때문인지 밥을 거의 먹지 않더라고요. 긴장 탓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음식이 잘 맞지 않는지 아니면 냄새에 예민한 것인지 입을 틀어막고 인상을 쓰더라고요.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저런 표정을 짓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음식이 불쾌한 경우더라고요. 물론 제 오해라면 좋겠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는 서방님의 결혼은 정말이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는 이것저것 챙긴다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서방님과 동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하루는 건네줄 예물이 있다고 하면서 기숙학원 근처까지 왔죠. 저는 저녁 준비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다녀오겠다고 말하고는 동서가 부르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한층 더 화려한 의상을 입은 동서는 멀리서도 보일 정도였어요. 동서는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하나 내밀더군요. 형님께 예물 하나 정도는 챙겨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별로 비싼 건 아니니까 받아두세요. 혹시 급전 필요하면 팔아서 쓰셔도 되거든요. 진짜라서. 빠르게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는 동서를 보며 저는 이런 것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동서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다시 제게 상자를 내밀면서 말했어요. 아주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이한테 잘했다는 거 알아요.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유명했거든요, 아주버님. 동생 사랑이 대단하셨죠. 그걸 그이가 비처럼 떠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목걸이 거절하지 말고 넣어두세요. 마치 저를 서방님께 기생에서 사는 기생충처럼 보는 시선에 기분이 확 상했죠.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바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이미 저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한 번도 뭔가를 바란 적이 없어. 앞으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 들고 가. 형편도 어렵다고 하시면서 뭘 자꾸 그렇게 빼세요. 형님이 받는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체면 차리지 마시라고요. 앞으로 우리 그이는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는데 발목이라도 잡으시면 제가 곤란하거든요. 귀찮다는 듯이 제게 내미는 상자를 솔직히 저는 확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뭐 얼마나 잘났다고 저한테 와서 이러는지 어이가 없었죠. 저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무슨 벽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동서 마음대로 해. 그리고 이런 일로 바쁜 사람 불러내지 마. 저는 그렇게 동서를 남겨두고 벌떡 일어나 학원으로 돌아왔죠.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을 정도의 기분이었습니다. 되도록 동서와는 거리를 둬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서방님의 결혼식은 정말이지 호화롭다는 말이 너무나도 잘 어울렸어요. 동서의 집안이 재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정말 서방님이 엄청난 집의 여자와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서와 거리를 두겠다는 제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기숙학원의 시간표에 맞춰서 메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큰애는 또래들이 보는 책보다 어려운 것들을 능숙하게 읽을 수 있게 됐고, 둘째 역시 말이 많아지고 활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딱 지금처럼만 지낼 수 있었으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딱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진 말이에요.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었습니다. 다만 둘째가 평소보다 체온이 좀 높았죠. 저는 해열 시럽을 먹이고는 곧 떨어지겠다고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둘째 열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내리지 않더라고요. 어떡하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열은 이렇게 안 내리는 거야. 당황해서 발만 구르던 저는 결국 새벽에 둘째를 업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한창 잠들어 있었을 상황에서 강제로 깨웠음에도 큰애는 울지도 않고 제 가방을 들고 따라왔죠. 병원에 도착해서도 저는 계속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응급실에서도 급한 처치는 했지만 상황을 보고 다른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초조하게 아이의 열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의 열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죠. 병원에서 몇 가지 더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소아과 선생님께서 탈장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쉽게 눈치챌 크기도 위치도 아니라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수술로 금방 완치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술, 네, 수술이요? 이게 수술 시간은 길지 않아 당일 수술하고 퇴원할 수도 있지만 지금 둘째가 열이 올라서 컨디션이 나쁘기도 하고 나이도 어려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셨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장과 큰애 아이 학교에 연락을 취하고는 입원 수속과 수속에 관한 설명도 들어야 했어요. 설명해 주시는 간호사 선생님께서도 어렵지 않은 수술이라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겨우 마음을 다잡고 나니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들어가는 돈을 감당하기에는 제가 가진 것이 너무 없었거든요. 버는 돈은 족족 애들 앞으로 된 적금에 결혼 초반에 대출받았던 것들을 갚는데 돈이 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저는 급한 마음에 빌릴 곳이라도 찾아볼까 했지만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쉽게 손이 가지 않았죠. 양쪽 사정이 다 아는데 부족한 수술비를 빌려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동서의 힘을 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길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동서는 제 전화에 불편한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며 지금은 많이 바쁘니 1시간 후에 전화하자고 하더군요. 그 1시간이 제게는 정말이지 1년과도 같았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전화를 기다리는데 1시간이 조금 넘어서야 다시 전화가 가능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바쁘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빨리 하세요. 저기 둘째가 지금 탈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좀 부족해서 3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래. 동서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런 모습에 자존심이 너무 상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참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러게 제가 주는 예물 받았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고작 3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이리로 부르다니 진짜 어이가 없네. 형님은 그런 돈도 없으면서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거절하셨어요? 그때 거절했던 건 정말 서방님이 빚이라고 생각할까 봐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받을 필요가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그때는 나름 고고한 척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급하니까 그 거지 근성이 그대로 나왔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싶으세요? 없는 사람들이 꼭 이런 상황에서는 자존심 챙기면서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려고 한다니까. 결국은 돈 달라는 소리 할 거면서 안 그래요, 형님? 동서의 비웃는 얼굴이 생생하게 그려졌지만 저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제 자존심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먼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서는 좀처럼 대답을 하지 않고 자꾸만 제 속을 긁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빌려주면 갚을 수는 있고요. 저한테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형님한텐 다르잖아요. 설마 그냥 구걸하러 전화하신 건 아니죠? 그럼 진짜 거지 새낀데. 동서,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하잖아. 거지 새끼라니. 나도 염치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 아이가 아픈 것만 아니면 동서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란 소리도 안 했어.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찮다는 듯이 말을 해?
아, 이제서야 본성을 드러내시네. 형님, 지금 형님은 저한테 돈을 구걸하시는 입장인데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하죠.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돈을 빌려드릴 것 같아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끊어버리고 싶었는데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동서는 제 반응을 즐기듯이 할 말 있으면 더 해보라고 계속 사람을 긁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는 상황이 급하다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동서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비굴하게 나올 거면서. 형님, 저 마음 바뀌었어요. 아이들 생각해서 방금까지는 금방 돈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주제도 모르면서 납작 엎드려도 될까 말까 한데 뻣뻣하게 절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덜 급하신 모양이네요. 그쵸? 자기 주제가 파악이 되면 그때 연락하세요. 뭐 그때도 제가 적선할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서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당황스러웠어요. 다시 전화를 걸까 하다가 마지막에 동서의 말이 생각나서 전화를 걸지도 못했습니다. 당장 돈을 구해야 하는데 어디다 말을 해야 할지 눈앞이 막막했죠. 그때였습니다. 영양관님께 연락이 왔죠.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탈장 수술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유, 그럼 수술은 언제 하기로 하셨어요? 수술비는 마련되셨고요? 저는 망설이면서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양관님은 깜짝 놀라시며 얼마나 부족하게 그러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30만 원이 부족하다고 했죠. 물론 오랫동안 저희 아이들과 잘 지내주셨지만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 건지 속으로도 혼란스러웠어요. 그 와중에 드는 생각은 혹시나 돈을 좀 빌려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영양관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당장 계좌로 보내줄 테니 계좌번호를 불러보라고 하셨죠. 저는 정말 빌려주실 거냐고 괜찮으시냐고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지금 급한 대로 빨리 수술 진행해야 하잖아요. 어서 계좌번호 부르세요. 아이가 아프다는데, 아이, 그리고 혹시 병원에 필요한 물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탈장 수술 저도 어릴 때 했는데 괜찮아요. 금방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따뜻한 그분의 말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가족이라는 사람은 온갖 모욕을 주면서 사람을 거지새끼 취급하는데 말이죠.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더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급한 것들을 해결하고 나니 동서와의 전화 통화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저는 어떻게든 동서에게 되갚아주고 말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든 계란으로 바위 치기겠지만 두고 보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의 일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과정을 큰애의 아이가 다 기억하고 있을 줄은 말이죠. 둘째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동서와는 아예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명절에도 잠깐 인사만 드리고 나왔고 다른 가족 모임에는 일절 참석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도 도련님들도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동서의 일을 얘기한다고 해서 믿어줄지도 의문이었지만 고자질하는 듯이 끝내고 싶진 않았거든요. 동서는 그런 제 반응이 우습다는 듯이 피식거리며 웃기만 했죠. 세월은 참 빨리 흘러갔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도 15년이 넘었네요. 저는 기숙학원에서 꾸준히 일을 하다가 틈틈이 모은 돈으로 식당을 하나 열었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 할 줄 아는 것이 집밥을 맛있게 만드는 일이라 식당을 열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많이 불안했죠. 다행스럽게도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들 찾아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크기도 조금씩 커졌습니다. 혼자서도 모든 일을 척척하던 큰애는 남편을 닮았는지 공부머리가 있어 줄곧 학교 다닐 때도 전교 1등만 하더니 검사가 되겠다고 시험도 단번에 패스하고 검사 임용 발표만 남겨두고 있었죠. 탈장 수술 이후에도 그렇게 병원을 내 집처럼 다니던 둘째도 지금은 건강해져서는 의대를 다니고 있고요. 다들 제게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하지만 저는 반대로 제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일도 잘 풀리고 식당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은 세월은 동서에 대한 악감정을 제외하고는 많은 것들을 희석시켰어요. 물론 여전히 동서를 마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복수를 다짐하던 저도 많이 늙었는지 그냥 서로 안 보고 살 수 있다면 다 잊고 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 인생에서 더 이상 동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길 바랐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과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가 동서를 마주하게 됐어요. 무슨 해외에 나간다고 해서 거진 10년은 안 보고 살았는지 이렇게도 마주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싶었는데 동서가 먼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요즘 좋으신가 봐요. 백화점도 오시고. 10년 전만 해도 이런 곳은 꿈도 못 꾸셨는데 말이에요. 역시나 동서는 첫 인사부터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저는 대꾸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에 그대로 지나치려고 했는데 동서가 자꾸 붙들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네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른들 보고 인사도 안 하니? 도대체 뭘 보고 배운 건지. 하여튼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아이들은 마지못해 인사를 하고는 잔뜩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죠. 큰애가 뭐라 따져들려고 하는 눈치게 저는 아이들을 당기며 그냥 가자고 했어요. 똥이 어디 무서워서 피한답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데 동서가 좀처럼 놔주지를 않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동서. 우리 서로 말 섞어봤자 피곤하게만 더하겠어? 각자 갈 길 가자고. 그리고 우리 애들 가정교육은 내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동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말은 아니니까 신경 꺼. 동서는 사람 서운하게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하더니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는 이번에 아들이 귀국해서 자기 일을 돕기로 했다면서 다가오는 금요일에 식사 자리를 만들었으니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죠. 그 자리 뭐가 아쉽다고 가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일정이 바쁜데 말이죠. 동서는 그렇게 격식이 필요한 자리도 아니니 부담 갖지 말고 와서 즐기셔도 된다고 말하면서 초대장을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무슨 식사 자리에 초대장까지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작은어머니, 다가오는 금요일이면 저희도 좀 바빠서요. 초대해 주셨는데 가기 어려울 것 같네요. 제 임용시험 발표가 날 예정이라서 저도 엄마도 다른 일에는 신경 쓸 시간이 없거든요. 거기다 동생도 시험 기간이고요. 동서는 고작 교사 임용 발표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느냐며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직장 없이 그렇게 사느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둘째에게 시험 공부는 평소에 해둬야지 그렇게 몰아서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잔소리를 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으스대는 동서의 꼴이 우습기도 하고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 싶기도 했습니다. 우리 큰애 검사 시험 치고 발표 기다리는 중이고 둘째는 동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고 있거든. 의대 본과 공부가 어디 쉬워야지. 오늘은 공부만 하지 말라고 데리고 나온 거니까 동서 염려는 그냥 넣어두고 이만 가지. 바쁜 사람 그만 붙들고. 동서는 제 말에 금방 얼굴이 붉어지면서 상상조차 못했다는 얼굴로 아이들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진짜 애들이 검사 시험에 의대 본과생이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속여서 뭐하게.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찾아가는 중인데 뭐가 부끄러워서 숨겨? 내가? 동서는 의대는 지방으로 갔냐고 묻더군요. 저는 피식 웃으며 와이대라고 했더니 이제는 아예 얼굴빛이 검게 변하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답니다. 저는 뭔가 동서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큰애는 무슨 이런 일로 기분이 좋으냐고 하더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더 좋은 일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이죠. 저는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큰애는 그냥 모르셔도 된다고 하면서 자신은 아직 잊지 않았다는 둥에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리만 했어요. 당시에 저는 그냥 가볍게 흘려듣고는 기분 좋게 백화점 구경을 시작했답니다. 동선에는 완벽하게 귀국을 한 것인지 그 이후로도 몇 번 시댁에서 마주치는 일이 있었지만 큰일 없이 잘 지나갔어요. 당연히 예전처럼 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딱히 먼저 말을 붙이는 일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서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딱히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처음에는 그냥 무시를 했죠. 전화를 받아봐야 서로 좋은 소리 할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끈질기게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결국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 형님, 제가 지금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는지 아세요? 아,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진짜? 동사는 대뜸 소리부터 질렀어요. 저는 이렇게 나올 거면 전화는 바로 끊겠다고 했죠. 원래라면 더 날뛰었을 동서가 갑자기 마음이 급해서 그랬다고 사과를 하는 게 아닙니까? 뭘 그런 것을 가지고 놀라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미안하다는 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요. 형님 혹시 수연이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수연이랑 만날 수 있도록 자리라도 마련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너무 급해서 그래요. 동서가 우리 큰애는 왜? 요즘 큰 사건이 배정됐다고 바빠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동서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큰애를 찾아? 동서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큰애와 어떻게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큰애에게 물어보겠다고 말하고는 동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동서는 진짜 너무 급하다고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했죠. 저는 이유가 뭐기에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가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가 난리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고 했죠. 들어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말이에요. 동서는 이유는 절대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큰애만 찾았습니다. 저는 그럼 다시 연락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죠. 도대체 동서가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큰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전화요?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오늘은 집에 들어갈 건데 얘긴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많이 바쁘니? 사실 너희 작은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는 너를 자꾸 찾아서 너랑 얘기를 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전화가 오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너 뭐 아는 거라도 있어? 큰애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하더니 벌써 전화가 왔느냐고 물었죠. 당연히 전화가 올 줄 알았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무슨 이유냐고 물었지만 큰애는 웃느라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엄마, 또 작은어머니가 전화 오면 차례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하세요. 혹시나 그 말 듣고서도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그런 태도가 불리하게 적용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안 하느냐고 하시고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할게요. 저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큰애가 하라는 대로만 전달했죠. 동서는 득달같이 식당으로 찾아와서는 어떻게 당장 만날 수 없겠느냐고 계속 저를 괴롭혔죠. 그러면서 이유는 죽어라 말하지 않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신발도 채 벗지 않은 큰애에게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큰애는 엄마까지 왜 이렇게 성미가 급하시냐고 하더니 자기가 말한 대로 전달했냐고 물었죠. 이거 아직 기사되기 전이라 절대 소문나면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이번에 귀국했다는 기태요. 아무래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 같아요. 최근 마약 관련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추적하다 보니까 기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놀았다는 친구들이 다 마약 소지 혐의로 걸렸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그 자리에 함께 했었다는 작은 아버지네 기태 녀석도 조사를 받게 되겠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약이라니 그런 일이 생겼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혐의가 확실하냐고 물었지만 큰애는 아직 조사 중이라 확신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봐서는 마약을 복용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들여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마약을 소지하는 것도 그리고 밀반 입에 도움을 준 것도 가볍게 볼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왜 동서가 그렇게 마음 졸이며 큰애를 찾았는지 납득이 갔습니다. 그럼 아직 영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조사만 받는 건데 너희 작은어머니는 나한테 와서 널 그렇게 찾은 거야? 작은아버지 아시면 아무래도 한바탕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작은아버지 몰래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정식 조사 요청이 가기 전에 저를 만나서 어떻게든 무마시켜 볼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믿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 엄마도 괜히 받아주지 말고 그냥 모른 척 계세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저를 알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그런 큰일에 친척의 이름이 끼어 있으면 혹시나 불편할 것은 아닐까 큰애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일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저 역시도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동서는 큰애를 찾으며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아예 무시를 하기로 했죠. 하지만 동서가 어디 보통 사람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 지금 저한테 이렇게 쩔쩔매는 것도 못 견디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을 사람인데 이런 상황을 견디고 있을 리가 없었죠.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영업 방해로 확 신고해 버릴 테니까 당장 나가. 알겠어? 형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아니, 전화 한 통화만 해달라는 부탁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요. 그냥 수연이랑 전화 한 통화만 하게 해달라는데 이렇게 나오실 일이에요? 우리 딸한테 전화해서 뭘 부탁할 줄 알고. 내가 자네를 몰라? 나한테도 이렇게 난린데 우리 큰애한테 오죽할까?
내가 말했잖아. 순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 말 외에는 해줄 말이 없다는데. 아, 뭘 더 어떻게 하라고 이 난리야? 동서는 자기가 이대로 넘어갈 것 같느냐고 씩씩거리더니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는 전화가 일체 없었죠. 큰애는 기태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과 곧 기사거리로도 나올 것 같다고 따로 알려줬어요. 얼마 후 큰애의 말대로 마약과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당연히 기태 얘기도 있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자초지종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자세하게 아는 것도 없던 터라 저는 아무 말씀 못 드렸죠. 급기야 서방님도 전화가 오셨습니다. 큰애에게 민폐 끼칠 것 같아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만 하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기태는 해외에서 이미 마약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동서가 서방님 몰래 수습한다고 고생을 좀 했나 본데 이번 조사 결과 그것까지 다 드러나게 됐다고요. 서방님은 극대노하셔서 당장 이혼하자고 난리셨고 동서는 절대 이혼은 못한다고 매달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한탄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죠. 솔직히 저는 서방님께는 죄송하지만 동서의 얘기를 듣고 나니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거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고 비꼬고 심지어 거짓 취급까지 한 사람이 누구였던가요? 언젠가는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천벌이 지금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큰애는 알고 있었다는 듯이 속 시원하냐고 묻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속 시원하냐니. 작은 어머니 저렇게 된 거 말하는 거야? 엄마야 뭐. 그런데 그걸 네가 왜 궁금해하니? 엄만 내가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동생 병원비 30만 원 달라고 전화했을 때 저도 곁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제가 그날을 잊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 큰애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웠고 고작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그때 일을 마음속에 계속 담고 있었다는 사실이 괜히 마음이 아팠죠. 그런 나쁜 기억은 저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했는데 말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작은 어머니가 받으실 벌은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거든요. 저는 큰애의 말에 이번 일도 우연히 벌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혹시 기태가 마약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죠. 큰애는 미리 계획했던 일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자기에게 마약 건수가 배당이 됐고 그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 기태가 해외에서 보냈던 기간과 겹쳐지는 사람들이 다수 발견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태를 먼저 조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때마침 귀국한 것이라고 말이죠. 큰애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했지만 웃으면서 말하는 큰애의 모습에는 전혀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방님과 동서가 별거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동서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아예 집으로 찾아왔죠. 동서는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번에 큰애가 아직 동서에게 벌어질 일들이 더 남았다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나더군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동서는 입을 꾹 다물고는 저희 집 거실에 버티고 앉아서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 때 큰애가 작은애와 함께 귀가했습니다. 동서는 큰애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저는 깜짝 놀라며 급히 그 앞을 막아섰죠. 결국 제 손에 팔목이 붙들린 동서는 이거 놓으라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책상 앞에서 펜대만 굴리던 사람이 어디 저한테 힘으로 되나요? 결국 동서는 큰애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억지로 소파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저를 찾아올 시간도 있으세요? 아마 지금쯤이면 정신없이 바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장부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너, 내가 너랑 무슨 왼수를 뒀다고 이렇게 나와? 왜 너희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디? 그래? 형님, 형님 저 엿먹이라고 시키셨어요? 동서, 말 조심해. 내가 뭘 했다고 또 나한테 화살이야? 뜬금없이 찾아와서는 우리 딸한테 달려들질 않나? 지금 제정신이야? 다 형님 때문이잖아요. 음흉하게 뒤어서 일 꾸미셨으면서 아니라고 하실 건가요? 동서는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여전히 큰애를 똑바로 노려보고만 있었습니다. 큰애는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고는 피식 웃더니 누구 탓을 하느냐고 하더군요. 작은어머니, 탈세는 작은어머니 회사 간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 오셔서 따지세요?
법을 어긴 건 작은 어머니지 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원수를 졌냐고요? 아니, 뭐 작은 어머니가 저희 집이 좋은 관계는 아니죠. 그렇다고 제가 없는 죄를 만들진 않잖아요. 저는 탈세라는 소리에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었죠. 작은 애가 귓가에 속삭이기를 동선의 집안에서 운영 중인 회사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세금을 적게 내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다 밝혀진 것 같다고 말이죠. 다른 기업들도 다 그 정도는 해. 우리만 그러는 줄 알아? 그런데 왜 우리만 그러는데? 그거 나를 타깃으로 두고 하는 거 아니야? 맞지? 솔직히 말해.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다른 기업들 사정까지는 알고 싶지 않고요. 이번 일은 제 담당 건수도 아니에요. 왜 제가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작은 어머니, 저는 탈세 이쪽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헛발질 그만하시고 검찰 조사 받을 준비를 하세요. 동서는 큰애의 말에 울컥했는지 몸을 들썩였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손을 대려는 거야? 검찰하고 관련만 있다고 하면 큰애 찾아오는데 동선의 일은 동선의 선에서 해결해. 우리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찾아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내가 어떻게 나올지가 보고 싶으면 어디 마음대로 해봐. 제가 안 됐다고 해도 믿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작은 어머니, 제게 물어보셨죠? 무슨 원수라도 졌냐고 말이에요. 작은 어머니는 까맣게 잊으셨겠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 둘째가 아파서 30만 원이라는 수술비가 필요했던 그날 작은 어머니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큰애의 말에 동서는 사색이 돼서 바라봤습니다. 작은애는 이게 다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마음 같아서는 그 일만큼은 알지 못하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어떻게 손을 쓰기도 전에 큰애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저희가 구걸한다고 하셨죠? 엄마도 저도 아픈 동생도 다 거지 새끼 취급하면서 사람을 이리저리 가지고 놀기만 하셨고 결국 돈을 빌려주지도 않으셨잖아요. 잊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니까. 작은애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하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동서에게 따졌죠. 동서는 대꾸도 못하고 아랫 입술만 깨물더군요. 큰애는 그동안 본 적 없는 얼굴을 하고는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어머니 도와달라고 거지 새끼 마냥 구걸하지 마시고 당장 돌아가서 준비나 제대로 하세요. 탈세 혐의가 크면 벌금 정도로는 끝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두 번 다시 저희 엄마에게 연락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제가 검사직을 걸고라도 작은 어머니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버릴 거니까. 동서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허둥거리며 도망치듯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동서가 가고 나서 한동안은 저도 작은애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큰애는 헛기침을 하더니 이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큰애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뒤에서 그 모습을 보던 작은애는 자신도 안아달라고 하면서 끼어들었죠. 저희 세 식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 토닥여주고 있었답니다. 동서의 일은 큰애의 말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탈세를 진행해온 기간도 길었고 그 금액도 보통 큰 것이 아니라 벌금으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그 외에도 국내 문화재 다수를 해외로 밀반출했다는 흔적도 발견이 됐다고 해요. 사건이 커지는 바람에 큰애도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데 밀반출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큰애도 당황했다더라고요. 도대체 작은 어머니는 어디까지 끝인 건지 알 수 없다고 말이죠. 그 여파는 서방님께도 이어졌어요. 교수로 있던 학교에서 퇴출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별거 중이던 서방님은 아예 이혼을 하자고 통보를 했지만 동서 쪽에서는 절대로 못한다고 난리라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하루는 서방님이 저녁에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한참을 차만 홀짝이던 서방님은 동서를 만나고 왔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동서가 이 모든 일을 큰애가 꾸몄다고 말을 하셨다고 하셨죠. 서방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서방님께 오래된 얘기를 하나씩 다 고백했죠. 예물 사건부터 시작해서 작은 애의 병원비 얘기까지 모두 말이에요. 서방님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모든 얘기가 끝나고도 한동안은 가만히 주먹만 굳게 쥐고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저 역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느꼈기에 서방님께서 정리가 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서방님은 굳은 얼굴로 왜 자기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예전에 알았더라면 지금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겠냐고 하셨죠. 제게 말 못했던 형수님이 원망스러우면서도 그런 사람일 줄을 모르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았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 일에 조카까지 말려들게 돼서 정말 형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얘기를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상황에 작은 애까지 아프고 나니까 가족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고요. 저도 큰애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서방님은 별 말씀 없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가셨어요. 축 처진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제가 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동서는 결국 징역을 받았어요. 옛 어른들 말씀에 그런 말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요. 동서의 지금 상황은 다 동서가 자초한 일이니 누굴 탓하겠습니까? 교도소에서 동서가 지난 시간을 후회하고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